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신한 위클리 포커스 스태원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10월 13일부터 5일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인도 3개국을 순방하였습니다. 인도에서 개최되는 11차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이 주된 일정이지만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 방문은 시 주석 취임 후 첫 순방입니다. 이들 3개국은 모두 중국 뉴 실크로드 정책상 중요한 국가들인 만큼 뉴 실크로드 건설에 대한 협의가 이번 순방의 주된 목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도강양회, 화평 굴기 등의 외교 전략을 통해 주변 국가와 마찰을 최소화하고 상호 공존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국 정부가 2013년 1대1로 정책 발표를 통해 주변국은 물론 미국 등 강대국과의 마찰을 불사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외교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는 막강한 경제,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제 무대에서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과감한 행보는 남중국해 분쟁 등 국제사회에서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 실크로드, 즉 1대1로로 표현되는 중국의 최근 경제외교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이 인도네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근주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의 1대1로 정책인 뉴 실크로드 프로젝트 및 관련 국가들의 대응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국세청장이 회의에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당국의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공무집행 과정에서의 뇌물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신고 및 포상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인도네시아 농작물의 흉작에 따른 식자재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1대1로란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통로인 일대와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까지 연결하는 해상 통로인 일로를 뜻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일대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21세기 육상 실크로드를 의미하며 일로는 동남아시아에서 출발해 서남아시아를 거쳐 아프리카와 유럽까지 이어지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중앙아시아 천연자원과 에너지를 확보하고 중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를 꿈꾸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중국 서북 지역에서 중앙아시아, 유라시아 대륙과 유럽을 관통하는 육로 확보 전략이 일대이며 아시안 국가들과의 해상 협력을 기초로 중국 동남 연해에서 동남아시아, 인도양, 중동을 연결시키는 해로 확보 전략이 일로 정책인 것입니다. 중국의 구상대로 1대1로가 완성되면 유럽과 아시아 경제권의 통합이 가능하며 중국, 동남아, 서남아, 아프리카에 이르는 경제권이 다시 연결되어 중국을 중심으로 주변 60개국을 포함한 거대 경제권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뉴 실크로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며 1대1로의 핵심 거점 도시이자 인구 3천만 명에 달하는 충칭시에서 생산된 수많은 제품들이 철로를 통해 유럽으로 수출되는 모습은 국내 산업의 국제 물류 경쟁력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만큼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 중국에서 철로를 이용할 경우 해상 수송보다 물류 기간을 3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고속철도망을 통해 중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고 대규모 물류 허브 건설과 함께 에너지 기반 시설을 잇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참여국 간 투자 보증 및 금융 일체화가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이 뉴 실크로드 건설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외환 보유액은 이를 위한 핵심 도구로서 주변국 인프라 건설에 전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철도, 도로, 해운 등에 대한 과감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자원 운송로를 확보하고 중국의 과잉 생산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건설 수요 창출로 중국 서부 내륙과 동부 연안 사이의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소수 민족의 통합까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 실크로드 완성은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중화 경제권이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유한화 경제권이 확대됨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럴 경우 실크로드 경제 블록에서는 유한화가 제1통화될 가능성이 많겠죠. 뉴 실크로드 추진의 내적 요인은 신흥시장 진출을 통한 경제성장 동력 확보와 과잉 생산 해소,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중국이 오펙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유는 이미 미국 수입량을 넘었습니다. 더불어 중국 지역 간 불균형과 도시 농촌 간 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장 등 소수민족 독립까지 약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 실크로드 완성은 대외적으로는 1대1로를 통해 자국의 경제 영토를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 확대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통합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미국의 군사, 경제적 견제에서 벗어나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메가 경제권을 형성하고 유한화 국제화를 꾀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것입니다. 한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즉 AIIB는 중국의 실크로드 구상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핵심 키입니다. 중국은 1대1로 권역 국가들에게 AIIB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대출해 줌으로써 거대한 경제권을 구축하려는 팩스 차이나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뉴 실크로드 건설이라는 전략을 먼저 내놓은 쪽은 미국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미국이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10년 동안 전쟁을 통해 개입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선상에 있는 국가들의 경제적 재건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예컨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를 아프가니스탄을 경유, 파키스탄과 인도에 공급하는 이른바 TAPAI 정책 또한 이 프로젝트 일환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뉴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아프간과 파키스탄을 주축으로 하여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겠다는 미국의 치밀한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예의주시하여 왔던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인도양과 남중국해에 걸쳐 있는 만큼 해상 실크로드의 가장 중요한 국가입니다. 중국 정부는 1대1로 전략 발표 시점부터 인도네시아 참여를 위해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해상 실크로드 경로에 있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시안 국가들에게 외화 차관을 약속하는 등 이들 국가들의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1대1로 정책 및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좀 더 우호적인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에 각각 240억 달러 및 150억 달러의 금융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 7월 네덜란드 해외에 있는 국제상설재판소가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필리핀 손을 들어준 이후 첫 해외 순방지로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를 선택해 대대적인 돈 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반면 중국의 1대1로 협력에 소극적인 네팔은 의도적으로 방문 대상국에서 제외하며 노골적으로 주변국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는 남중국의 갈등으로 촉발된 미국과의 아시아 패권 전쟁에서 당근과 채찍이라는 양면 전략으로 우군다지기 횡보를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인도네시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은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조코이 대통령의 해양 인프라 구축 계획에 긍정적이라는 입장과 그 전략 이면에 중국의 군사적 목적이 있다는 의견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해상 실크로드 협력이 남중국 영유권 분쟁에 있어 중국 편에 서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춰지며 자칫 골치 아픈 외교 군사 문제에 휘말리게 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지요. 외교 국방 전문가인 인도네시아 국방대학의 반타르토 교수는 현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안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늘려 미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시작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풍부한 자원을 두고 많은 아세안 국가, 특히 베트남, 필리핀 등과 영유권 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 문제를 잘 매듭짓지 않으면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좌초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남중국해 재패라는 야심을 위해 이용당하지 않고 아시안 국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해상 인프라 구축과 균형 있는 외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전쟁 폐허에서 벗어나려는 유럽 각국을 지원한 마샬 플랜에 빗대어 뉴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중국판 마샬 플랜으로 보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실크로드 주변국들이 대부분 개도국인 만큼 중국 차관을 빌어 인프라에 투자했다가 자칫 빚더미에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승부수인 뉴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자신의 안방으로 만들며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슈퍼파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할 경우 오히려 미국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뉴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단순한 경제 부흥 사업이 아니라 세계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치밀한 전략인 것입니다. 중국의 뉴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포함된 주변국들 중 절반인 30개국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런 나라들은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들 대부분 국가들과 인프라 건설을 논의하고 있지요. 그러나 실크로드 완성까지는 걸림돌도 많습니다. 실크로드 주변국들은 중국에게서 경제적 이득은 챙기되 안보와 관련된 것은 미국과 손을 잡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제 20일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 대신 중국을 첫 방문지로 선택하며 중국과의 밀월관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과의 결별이 아닌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한 전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도 이러한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중국과 미국 중 한 나라만을 선택해야 할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모두 좀 더 국익에 도움이 되는 현명한 정치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주간 경제 지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한 경제지표를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제지표 시간입니다. 먼저 환율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10월 20일 미달러당 13,005루피아로 전주 대비 70루피아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주초 잠깐 상승세를 보였던 루피아 환율은 무역수지 흑자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축소 소식에 주중반 이후 꾸준하게 하락했습니다. 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약화 등 대외 요인의 안정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 증가 등 내부 요인의 안정으로 루피아는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루피아 환율은 좁은 밴드 내에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10월 들어서는 12,950에서 13,075 사이의 구간에서 상승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원화 환율은 전주 대비 0.51원 하락한 달러당 1,12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원화 환율 역시 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약화로 약세로 돌아선 미 달러와의 영향으로 주 초반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1,119원까지 하락했었습니다. 다만 주 후반 달러 결제 수요 등 수급 요인 등에 따라 환율이 다소 상승 마감했습니다. 100루피아 당 원화는 10월 20일 8.67원으로 전주 대비 보합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채권과 주식시장 관련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통화표시 10년물 국채는 10월 20일 7.13%로 주간 기준 0.05%포인트 상승하면서 주간 기준 금리 상승 마감됐습니다. 대외 요인의 안정으로 인도네시아 국채 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해오고 있는데요. 최근 신규 발행 물량 증가 등 수급 요인에 따라 국채 금리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0일 마감 후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는데 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국채시장 영향은 시간을 두고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주가지수는 10월 20일 5,404포인트로 전주 대비 63포인트 상승, 주간 기준 상승 마감했습니다. 19일부터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20일 마감 후에 거래량은 2조 루피아를 돌파했습니다. 2조 루피아 수준의 거래량은 최근 몇 년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주간경제지표의 박예지였습니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경제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19일 한국과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이 자카르타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이만수 국세청장은 인도네시아 측 요청에 따라 국내 미신고 역외소득에 대한 자진신고제도 운영 현황과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겪고 있는 세무 업무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국내 기업과 인도네시아 국세청 간 대화의장을 마련하는 등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2,000개 한국 기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당국의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의 2위 투자 대상국이자 3위 교역 대상국입니다. 지난 5월 조코이 대통령 한국 방문 시 논의된 양국 간 경제협력 후속 조치, 한인리 전략적 동반관계 10주년, 그리고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개최 등으로 인해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및 투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국 과세당국 간의 의견 교환 및 협력을 통해 원활한 투자 및 교역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1970, 80년대 한국에서 쥐잡기 운동이 번국민적으로 펼쳐졌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가정, 학교, 직장,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쥐잡기 운동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추억을 남겼습니다. 자본주의 꼬리를 학교나 관공서로 가져오면 쥐꼬리 하나당 연필 한 자루씩 바꿔주거나 복권 당첨권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당시에는 쥐꼬리를 잘 나가는 학생도, 이를 검사하는 공무원, 교사도 무척 진지했다고 하네요. 자카르타 주정부가 이와 비슷한 쥐퇴치 운동에 나선다고 합니다. 주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쥐를 잡아온 시민에게 쥐 한 마리당 2만 루피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정부의 이번 쥐잡기 운동이 단순한 환경 캠페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롯 부지사는 이번 쥐퇴치 운동은 사무실에 있는 넥타이를 맨 쥐, 즉 부패 공무원을 잡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지사는 이번 운동이 OPP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는데요. OPP는 이달 11일 조코이 대통령과 경찰 당국이 시작한 뇌물징수 소탁 작전으로 교통부를 압수수색해 선박 인허가 관련으로 뇌물을 수수한 담당 공무원을 현장에서 체포, 면직했다고 합니다. 1970년대를 상징하는 범국민 쥐잡기 운동이 막 가난을 벗어날 무렵 한국 국민들이 국가 정책에 호응해 만들었던 것처럼 이번 자카르타 주정부의 쥐잡기 운동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으면 합니다. 청렴한 공무원 문화가 정착되고 나면 이번 쥐잡기 운동도 언젠가 인도네시아 국민들 기억 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되겠죠. 인도네시아 9월 말 월간 인플레이션율이 0.22%인데 반해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오히려 줄었다고 인도네시아 통계청이 밝혔습니다. 일용직 건설 노동자의 경우 하루 평균 임금이 지난 8월 82,300루피아에서 지난달 82,400루피아로 0.16% 상승에 그쳤으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 소득은 0.06% 감소한 것이죠. 영농 근로자의 경우 지난 9월 일평균 임금은 48,200루피아로 전월 대비 0.24% 상승하며 실질 소득은 0.08%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번 물가 상승 주 원인은 농작물 가격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중앙은행은 내년 물가가 예상보다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길어진 우기의 영향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농작물 흉작이 예상되며
수확량 부족으로 농작물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중앙은행의 미르자 수석 부총재는 식재료 가격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중요 변수라고 언급하며 올해 농작물 흉작으로 연간 인플레이션은 3.5%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관계부처로 구성된 지역 인플레이션 통제팀을 중심으로 식재료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을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한 인도네시아에서 사치품이 아닌 식재료 가격 상승은 저소득층의 시름을 더욱 깊게 할 수 있는 만큼 인니 정부의 현명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6월 중국 정부는 영국 브렉시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뜻하지 않게 EU를 탈퇴하게 된 영국은 앞으로 EU 빈 공간을 채워줄 경제 파트너를 필요로 할 것이며 영국이 빠져나간 EU 또한 중국 자금 및 중국 시장을 더 필요로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영국이나 EU나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고자 할 것이고 중국에게는 이번 기회가 경제력 확장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흔들어 놓았을 때 중국 국력이 한 단계 상승한 것처럼 이번 브렉시트도 새로운 기회를 중국에게 제공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입니다. 영국은 1840년 아편전쟁을 일으켜 청왕조 멸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영국과의 아편전쟁 이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100년간 중국은 종이호랑이라는 별명을 듣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00년이 지나 영국은 브렉시트를 통해 중국에 다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사성어 새옹지마처럼 골칫거리로 취급되어 온 영국의 브렉시트가 오히려 일부 국가들에게는 긍정적인 기회가 될지 모릅니다. 이번 위기가 지역 간 배타적 불력으로 유지되었던 세계 경제가 지역을 넘어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바뀌는 촉매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한 확실한 것 하나가 일거의 판을 뒤집는 경우가 있죠. 각 개인들도 불안한 미래와 근심거리들 속에 본인만의 확실한 이정표가 있다면 분명 세상이 달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